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가 뒤에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과 승환의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요약하자면 결국 이 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본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대가로 받는 자본의 비중이 생각보다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약간 주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와 관련돼서 제가 또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는데요. 물론 저희가 자본이 존재하는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이거를 노동의 가치와 자본이 아예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에 관계되지 않는 정말 노동 그 자체의 본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자본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그 다음에 노동 문제는 단순히 노동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사회의 여러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불관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과연 평등한 위치선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던졌는데요. 이것도 살짝 고용주가 아무래도 자본을 주도하고 있고 노동자가 이제 노동이라는 가치를 내놓고 자본이라는 대가를 받지만 이 노동자의 노동이 이제 다른 일반인들이 대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노동의 가치가 절하되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가 좀 이제 갑의 위치에 있고 노동자가 반대로 이제 을의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이제 갑을 관계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과연 이 관계가 평등한 위치선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까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환엽 씨 방금 들어오셨는데 바로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현장에 있는 정화진 리포터. 네, 정원혁 기자입니다. 저 일단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는 결국 그 자본이라는 것이 형해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결국 노동을 결국 자본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거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그 아까 약간 1번 문제랑 1번 질문에 약간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 노동의 사실 제가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살짝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네, 괜찮습니다. 같이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이 있는 것 자체가 그 노동의 가치는 절대적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자본이 일단 부여하는 어떤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노동자는 그 생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 하는,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지에 놓여 있음에도 그거 자체를 좀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그 기제를 일부러 자본이 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약간 노동을 하지 않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되게 멋있는 일이냐? 그 요즘 말로는 좀 그게 오히려 힙한 것이냐?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제가 자본주의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건물주를 굉장히 칭송하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런 면에서는 결국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 것도 있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평등한 위치에 현실적으로는 설 수 인위적인 그 개입이 없다면 평등한 위치 선상에 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의 세력이 이런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자본이라는 이제 현실적인 그걸로 볼 때 노동자는 결국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자본에 얽매이게 되고 결국에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런 상하 관계가 역전은 아니고 이제 평등해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국가 내지는 노동자 스스로의 어떤 그 결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노동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제대로 사실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실 수요가 많아지면 뭐 공급도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면 공급도 적어지고 이런 게 그 주류 경제학의 논리인데 사실은 노동은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노동의 그러니까 가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가치,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요 공급 논리에 따르면 이제 공급도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가 줄어들면. 근데 역설적으로 노동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적다고 해서 노동을 줄일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적어진다면 이제 노동을 오히려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어지는. 따라서 오히려 더더욱 가치는 하락되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놔둔다면 그 심해 위계 질서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주류 경제학자들이 칭송하는 수요 공급의 논리가 사실은 현실의 노동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되게 그 경제학 쪽 얘기가 이쪽으로 더 풀어서 설명하니까 확실히 좀 더 이해도 잘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지금 온라인상에 또 어떤 분들 계시죠? 지금 승은이랑 지현이 계신데 혹시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이 네, 있으시면 혹시 승은 씨나 지영 씨 중에 혹시 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잘 해도 되나요? 네네. 네, 들려요. 근데 들리세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을 매끄럽게 하지 않고 잠깐 생각한 거라서 되게 반박의 여지가 클 수 있는데요.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노동의 가치는 절대적인가라고 하신 질문의 맥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기성 씨께서는 노동의 가치가 절대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던져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네? 아니요. 그거 중에, 네, 아까 승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동의 가치가 물론 자본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본을 배제하고서도 노동이라는 정말 그 본래의 가치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긍정적인 시선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져왔었어요. 잠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결론으로는 노동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노동의 가치를 만약에 주로 노동이 만들어낸 생산물의 가치에서 많이 매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산물이 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그 생산물이 물질적이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물질적이지 않은 생산물의 가치에 따라서 노동의 가치도 같이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물질적이지 않은 생산물 될 수 있는 게 예술 영역 중에서 춤이나 노래 이런 걸 하자고 하더라도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그 사회 사람들이 어떤 것이 주류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적인 자본하고 관련이 없어도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해서, 본질적으로 노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한다면 노동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동의 가치가.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드는데 시작이 없어서 그냥 말씀. 네,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같은 노동이라도 분명 그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는 경우도 있고, 예, 말씀해 주신다 이제 생산물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예술 영역이나 다른 영역 같은 경우도 그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노동의 가치가 다르게 매겨지는 거 보면은 노동의 가치가 확실히 절대적일 수 있냐는 질문이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질문을 던진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저희가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하는 노동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가야 그 노동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는 노동의 정말 그 본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그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영역에 이제
저희가 새로 그거를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더 나은 제도적인 게 신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뒤에 또 다른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자님께 이제 다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근데 사회단대 발언해도 돼요. 아, 네. 아까 얘기 안 들었군요. 네. 얘기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 우화가 있는데, 우화가 아니라 재밌는 사실인데, 그 북한에 가면은 그 과학자 거리라고 있어요. 과학자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만든 그 새로운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50층 빌딩들이 막 솟아 있단 말이에요. 수십 채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상했을 때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인데 그런 게 막 지어져 있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노동의 가치 절대적인가 했을 때 좀 드는 생각은 이게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에서 보면은 뭐가 분배가 되잖아요, 몫이. 그러니까 뭔가 생산물이 생기면 이 생산의 기여도에 따라 생산 요소가 뭐 토지, 자본, 뭐 노동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뭔가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나라는 토지도 자본도 없는 나라인 거잖아. 노동만 있는 나라인 거잖아. 노동만 있는 나라이고 그런 맥락 하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노동의 가치 정말 절대적인 거죠. 노동자들이 무조건 생산한 거고 거기에는 자본도 토지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 물론 국가가 개입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조금 다른 어떤 질서, 정치 질서나 경제 체제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또 고용주와 노동자가 평등한 위치 선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사실 평등하죠, 이미.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는 그 법치주의 국가고 고용주도 그냥 일표 행사하는 시민이고 나도 일표 행사하는 시민이니까 사실 이미 평등한데 그게 왜 평등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그 환엽이 말했던 거라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어떤 똑같은 생산물이 노동, 자본, 토지로 쫙쫙쫙 갈려 나가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 좀 그렇고 그러면 승환도 의견 있나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파업을 보는 시선 해서 승환이 결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에 대한 시각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의회에서 파업이 잠깐 언급되었는데 이게 서로 대립되는 시각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노동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업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를 통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글이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파업은 사실 정말 생활 가까이 있는 문제죠. 올해 초에도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이슈가 되었었고 이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체국, 톨게이트, 교직원, 가까이 있는 고려대에서도 몇 년 전 청소 노동자 분들이 파업을 하셨었고요. 네,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서 파업은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물론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현대차를 비롯한 사기업, 특히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들도 지금도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또 파업은 항상 우리 사회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사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파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실제로 제 주변에 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직원들도 계시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사실 생활 가까이 있는 파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밑에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주이거나 고용자 입장에서는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가 기업주나 고용자는 아니지만 답답한 일일 것 같기도 해요.
당장 회사는 굴러가야 되고 특히나 공기업이라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죠. 사실상 시민들이 피해를 볼모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좀 받겠다고 요구하는 걸로 비칠 수도 있어요.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지 수익도 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갈 텐데 노동자들은 자기들 생각만 하고 기업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경제에 난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너무 자기들 생각만 하고 기업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기업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노동자와 기업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되고 둘 사이의 관계가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고 누군가요? 일단은 모르겠는데요. 이름은 안 나오죠. 숫자로 나와요. 누구지?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택시 파업이 이슈가 되었었고 톨게이트 그 노동자분들도 이제 이슈가 되었었는데 특히나 톨게이트 수납 업무의 경우엔 그 인력 거분이나 영화 간판 허가처럼 지금은 이제 없어진 직업이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질 건데 그만큼 줄어드는 고용 수요를 억지로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냐? 뭐 고용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 좋지 않은 그런 직업을 택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냥 그들을 도태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주제는 사실 이걸로 토크쇼를 해도 될 듯한 그런 주제인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토론 꼭지 마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처음부터 하자면 파업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파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저는 앞에 발제문에서도 살짝 써놓은 게 있는데, 이제 저 어렸을 때 파업에 대해서 들을 때 항상 부정적인 얘기가 아무래도 더 많았었고, 쟤네 또 파업한다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하실 때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한 고등학생 때부터도 이제 더 이상 파업이 이게 막 근로자나 노동자가 정말 진짜 막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제 그 시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고등학생 때 그 공지영 작가의 그 쌍용 자동차 사태에 대한 르포르타주를 읽은 적이 의자놀이? 네, 맞습니다.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공권력이 정말 강압적으로 그 노동자를 진압한 사태인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조차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이게 파업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싸워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네. 있을까요? 혹시 의견 갖고 계신 분이 진짜 시청자 데이트 같군요. 약간 그 영화 그 프로 같은데요.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 63180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목소리 들리시나요?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네? 이거 태연의 들리나요라는 노래입니다. 신곡이죠. 여튼 뭐 잘 듣고 계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환엽 그럼 환엽이 말 꺼낸 김에 환엽이 한번 얘기해봐요. 환엽 어차피 뭐라고? 환엽 어차피 다음 달 어차피 뭐?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직업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톨게이트 파업 때도 그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 파업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어차피 사라질 직업인 것이 보이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만약 그게 사라질 직업이어서 이렇게 소홀히 되는 것이라면
그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새로 생길 직업에 노동에 새로 생기는 노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애를 썼냐 신경을 썼냐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그 새로운 그 4차 산업 시대로 인해서 새로 생긴 노동을 예를 들면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배민 라이더스에서 라이더스 노동자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그냥 그 사람들 이 온갖 위험을 다 스스로 다 떠안고 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아무런 안정망 같은 게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하루 삶을 지탱하고 있는 약한 노동자들을 별로 챙겨주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본심을 그냥 사라질 노동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톨게이트 노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라질 노동인 것이냐 아니냐는 쟁점 사실 맞지 않아요. 이게 대법원에서 이미 이게 꼼수 고용이어서 이게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이미 대법원에서 내렸는데 그거를 톨게이트 도로공사가 그냥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사실 쟁점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파업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기능주의적인 교육에 익숙해져서인지 세이처럼 파업한다 그러면 뭔가 싫고 파업이란 그러면 뭔가 좀 무서운 사람들 내지는 떼쓰는 사람들 같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그 파업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 아니, 뭐, 그렇죠. 아무튼, 뭔가 그냥, 뭐라고? 그냥 너무 뭔가, 그냥 가서 뭔가 연대의 말을 나누고 싶고, 막 뭔가 기분이 뭔가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기능주의적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파업이라는 게 안 좋게 보게 만드는 그런 기제가 사회에서 작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주제에 관해서 사실 앞에 발제를 썼던 기성이나 승환이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면 본인 생각. 아니면 1번, 2번 한꺼번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돼. 아니, 이미 1, 2, 3번은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그 현실이 그 파업 자체가 어떤 불법으로 판결을 받고 그런 경우도 많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정당한 이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불법으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미 지형 자체가 그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뭐 파업을 하는 걸 가지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양대 기능주의적인 교육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 영향이 꽤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어떤 집단이 있고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집단 이익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이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가 파업과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기조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단톡방에도 단톡방에도 공유하긴 했는데 최근에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은 벤처기업이나 IT기업 이쪽에서는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이란 단어를 빼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신 공동성명이라는 얘기를 쓰고 넥스는 스타팅 포인트, 카카오는 크루 유니온 이런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인데 그 공식 명칭에서 노동이란 노동 내지 노동조합을 빼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IT 기업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뭔가 노동 내지는 파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 색안경을 끼고 우리는
우리가 자신들이 막상 노동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어떤 기본권인 파업이나 단체 교섭권을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뭔가 그거는 약간 빨갱이 같고 약간 이런 느낌? 나는 뭔가 힙한 IT 기업 다니는 그런 회사원인데 뭔가 내가 노동자인 걸 뭔가 인식하기 싫은 그런 기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파업이나 내진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좀 뚜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아까 뭐 환엽이 말한 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요. 승환이 글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노동자가 회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는 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그런 문화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파업을 정말 자주 하고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철도 파업한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기차 못 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차 타고 학교도 못 가고 막 불편한데 그냥 파업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이러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엄청 불편할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러면 철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파업을 하니까 우리가 철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못하지 않냐, 이건 시민들에게 손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근데 노동자가 회사 생각을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어요. 방금 생각하다가. 그게 약간 그러니까 되게 이상주의적인 얘기인 것 같고, 노동자가 회사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이상주의적인 얘기 같고, 약간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냥 왜냐면 사측이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회사가 돈이 더 많은데 왜 노동자가 회사를 배려하고 있는 거지? 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회사가 단순히 돈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힘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파업을 안 하고 조용히 1대1로 뭐 월급 협상 같은 걸 하고 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생각하다가 회사 배려를 해줄 거였으면 파업을 안 했겠지로 도달을 했네요. 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노동자들이 지역 말처럼 파업을 하거나 뭐 단체 행위 내지는 교섭 행위를 할 때 경제가 어려운데 회사 생각을 안 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따라붙죠. 그게 사측이나 보수층의 가장 강력한 논리적 논리적 공격 포인트 중 하나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차측인 자본가가 정말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아가고 굉장히 뭐 배임이나 횡령 등을 했을 때 너 왜 회사 생각을 안 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천억 내지는 수조 원대의 횡령 배임을 한 재벌가 회장이 물러났을 때도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런 경제적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빨리 다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내잖아요, 그 회사가.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 치안이 되게 어려우니까, 안 좋으니까 성범죄자를 다시 복귀시키자, 이런 얘기랑 다시 논리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복귀하면 성범죄가 치안이 좋아지나요? 약간 사실 항상 그런 보면서 참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범죄를 일으킨 사람 다시 복귀시키자. 사실 참 재밌는, 참 귀여운 논리거든요. 근데 자본가가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어떤 그런 비슷한 회사 생각을 왜 안 하냐는 논리를 안 붙이면서 자본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때는 항상 그런 꼬리표가 붙는지 사실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니요, 되게
쌓인 게 많았군요.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농담이기는 한데 제가 그 노동법 공부를 하잖아요. 근로감독관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 파업 요건이 까다롭다는 느낌이 많고 그 승환이 말했던 것처럼 불법 파업이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자의에 의한 불법 파업만큼이나 약간 법 구조상 이게 불법 파업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우리 법에서는 직장 점거를 못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걸 이제 법의 문제로 저는 조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파업을 가지고 이제 흔히 속된 말로 떼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떼법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제정된 시민법에서 그 샤펠리에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파업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파업을 금지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너랑 나랑 그냥 평등한 시민인데 너는 때로 붙어가지고 떼법을 부리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 고용주도 똑같은 사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도 이거는 공감할 만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 처우가 굉장히 그냥 내버려두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뭔가 조금 불평등한 차별 시정 조치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어떤 파업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겠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게 근로 3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노사 간 근로 계약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발전 경로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사회에서 파업에 관해서 저건 너무 떼법이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기적이면 안 되겠죠. 근데 이기적이면 안 되겠는데 떼법인 건 맞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어떤 이게 근로삼권이라는 거의 논리적 전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뭔가 저건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그렇다면 시간상 너무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얘기하고 마지막 발언하세요. 물론 앞으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게 왜 파업을 하게 될까? 그렇게 불법적인, 결국에 법적으로 하면 다 불법으로 처리가 되고, 파업을 실제로 하더라도 잘 풀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파업을 하는 그 상황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노동자들의 처우 자체가 지금 법적인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고용 관계의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더 이상 고용주와 노동자의 아까 프랑스 법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완전 그 한 표 한 표 똑같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정말 명백하게 자본이라는 그게 고용주한테 있는 만큼 좀 상하 관계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결국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문제를 어떻게 대항을 할 수단이 역력치 않은 만큼 그런 파업이라는 법을 좀 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직업들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기술 발전이라 하면 최근에 얘기가 됐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옛날부터 로봇이 이제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막 그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 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의 그게 줄어들고 있다 가짓수가 점점 기계화되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회적으로 대응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긴 없어요. 결국에는 효율적인 면이나 그런 다른 얘기를 생각해서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기술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할 때 혹은 그 기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 직업은 어차피 나중에 어차피 직업이야 하고 고용을 하진 않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그 필요에 의해서. 생산물을 만들고 노동을 할 사람 노동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없어질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가정을 하고 그거를 노동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어떤 대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기계화가 된다 갑자기 확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합의를 거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좋은 네. 의견인 것 아주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고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3번으로 이제 소수자의 노동을 준비해 오신 환엽이 이제 발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상은 노란 철모를 머리에 쓰고 파란 작업복을 입은 중장년 남성일 것이다. 사무직에 적용해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얀 와이셔츠와 때 묻은 서류 가방을 든 중장년의 남성.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상정하는 노동자의 기본값에 가깝다. 언론에서 다루는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 혹은 노동을 키워드로 보았을 때 우리 언론이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다. 언론이 이야기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대기업의 정규직이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거대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직 노동자들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노동자란 중장년층의 남성이라는 특징에 더해 대기업에 근무하는 조직 노동자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규정한 노동자의 모습은 대다수의 노동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괴리되어 있다. 2018년 노조 조직률은 10%를 간 넘은 11.8%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가 보편적이라고 인식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넓게 잡아도 열의 하나밖에는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이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 밖에 있는 노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화기 뒤에서 누군가의 얼굴 없는 폭언을 들어야만 하는 비정규직 여성 전화 상담원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청년이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고요. 사회가 상정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노동자의 모습에서 탈락한 그간의 노동운동이 포괄하지 못한 소수자들이 사실은 노동을 구성하는 다수인 것이다. 그간의 노동운동은 거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진보정당 또한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것에 그쳐왔으나 사실 노동은 노동운동 밖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쭉쭉 나와있고 사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인 이들의 노동의 양태를 조명해 보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 굉장히 깔끔한 글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성이 그 다음 파트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노동시장은 일상생활에 비해 성별 불범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각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젠더의 수행이 요구되며 이성의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에서의 젠더 수행은 물론이고 화장실이나 탈의실의 이용, 유니폼의 형태, 혼인의 여부 및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어울림에서도 성소수자들은 일탈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자들에게는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사 지원 시에도 명백한 장벽이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사 지원서의 기재 요소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학력과 출신 학교, 사진을 포함한 외모 및 신체 조건, 성별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요구는 사회 정상성 규범에 맞지 않는 성소수자 및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소수자 집단을 지원서 단계에서부터 배제하는 기재로 작용하는 위험성이 있다. 더군다나 입사 지원 과정에서 면접 공간은 소수자에게 자신의 생산성을 증명해야 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숫자성을 은폐하거나 드러내는 정도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하는 공간이 되게 된다. 왜 머리가 그렇게 짧냐?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나? 만나는 사람은 있나? 평소에도 화장을 안 하고 다니나? 라는 질문들 앞에서
소수자는 스스로를 검열하거나 은폐하게 된다. 네, 이와 같은 예들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파트를 이렇게 소수자 관련해서 이제 소수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진입 이전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진입 이후의 차별에 대해서 승환이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두 분 다만 읽으세요. 노동시장에서 정상성이란 곧 생산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 비정상성이 외연으로 가시화됐을 때, 즉 자신의 일반적이지 않음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굳이 조직 문화에서 남들과 다른 이질성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해버린다. 여기서의 정상성이란 이성의 중심주의와 성격 일분법을 통해 구성되며 이는 결혼제도나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인된다. 네, 이렇게 밑에 사례가 나와 있고요. 소수자들이 직장에서 사회적 규범성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불링을 당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들이 취약한 고용 지위가 또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말한 다양한 입사 지원 시 요구되는 조건들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에서 일반적으로 탈락하게 되는 소수자들은 불안정하고 단기적이며 저임금의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으로 옮기게 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나마 그러한 여건조차 녹록지 못한 소수자들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노동의 쳇바퀴 속에 남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발제는 읽어봤고요. 그럼 환엽이 이 질문 꼭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발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언론이나 사회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자의 상이 사실은 대다수의 노동하는 사람들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게 말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언론이나 사회가 얘기하는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내지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수학이 너머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 상담원이고 사실은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고 사실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구성하는 정체성들도 소수적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글은 대표적으로 일단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좀 예를 들어봤는데 다른 소수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주민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그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아르바이트 노동 우리는 아마 직업 학생이니까 전업 학생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이 아마 노동 경험의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채용 시장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자 했을 때 면접이나 아니면은 이런 과정에서 약간 스스로를 검열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은폐하거나 검열해야 했던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에 내가 여성이라면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녔는데 그날 화장을 하고 면접날 화장을 해야 했다든지 이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저 먼저 네. 말을 해도 되나요? 제가 스스로 검열을 했던 그건 아니지만 이제 친구와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물론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하는 그거를 제시를 해놓은 고용주 측에서 어느 정도 정보는 필요할 수 있어요. 일하러 온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왜냐하면은 일의 조건에 따라서 정말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흡연자를 구하는 게 맞겠죠. 혹은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몇몇 아르바이트 직업은 좀 과도하게 그런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이 있죠. 예를 들어 진짜 구체적인 집의 주소라든지 혹은 이제 아까 요 예시에도 나왔던 이제 결혼의 유무라든지 결혼을 했냐 안 했냐라든지 그런 식으로 혹은 이제 머리 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노동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조건을 고용주 측에서 알아야 되나 싶은 정도까지 이제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정보에 대답을 할 때는 저희가 고용주는 과연 어떤 어떤 타입의 노동자를 원할까 저희 스스로 막 생각하게 되는 그 경우가 저희 스스로를 검열하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좀 방송에 약간 적합한 멘트를 하는 느낌. 우리 대본이 없잖아요.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정말 네.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도 나올 것 같아요. 승환은 어때요? 근데 사실 저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여기 발제도 쓰여 있지만 실제로 소수자 자체가 어떤 노동시장 자체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특히나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남성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든 뭐 외모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여기선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나 승환 말씀하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간단하게는 우선, 그냥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랑도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일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세미나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게 했던 경험이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어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보다는 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 연결되시는 분 중에 이제 혹시 말해보실 분 있나요? 저는 네. 네. 이것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소수자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일에 부끄러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허점이 아닌데 약점이 아닌데 약점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아르바이트 구하러 가서 출신지를 숨긴 적은 있어요. 충남 사람. 왜냐하면 그 학원이었기 때문에 아, 그 서울에 있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출신지를 그냥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외 지역에서 공부를 잘 해봤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 기억이 났어요. 그냥.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 옛날에 정육점에서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그 마트 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저랑 동갑인 남자랑 둘이서 했는데, 저한테만 영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젊은 여성다움 같은 걸 되게 강요하진 않았지만, 이게 되게 가르쳐 주실 때 되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 업무를 주시고, 이게 막 손님들한테 주로 이게 친족 언어 쓰게 하잖아요. 막, 내 엄마가 있는데 엄마라 부르고, 이모라고 막 부르고, 할머니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시키면서 되게 막 영업직을 맡기더라고요. 되게 그럴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의견을 조금 들어봤는데 환엽이 진행해 주겠어요? 네, 얘기 잘 들어봤고요. 특히 뭐 이주민이나 뭐 성소수자나 여성이나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한 그런 정상적 노동자의 기준에서 탈락한 소수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지만 각자는 소수지만 다 합치면 사실은 절대 다수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채용 환경이나 노동 환경에서 어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채용 환경이나 노동 환경이 고용 환경 내지는 채용 환경이 이들에게 큰 허들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진짜 조금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찌됐든,
이게 소수자의 노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어떤 노동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이제 노동자는 사실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사실은 소수자의 노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되게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이게 노동하게 되는 고용 환경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범주에서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네. 실질적인 고민으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소수자의 노동인 거죠. 우리가 하는 노동도. 우리도 이제 청년 노동자이고, 그, 사회에서는 우리의 노동을 되게 설익은 것 내지는 어설픈 것으로 치부할 것이고, 우리가 대학 졸업장 학위가 아직 없고, 우리가 놓일 수 있는 노동의 범위가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는 노동도 소수자의 노동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노동도 그 범주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의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청년이라는 어떤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뭐 비장애인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는 점을 우리가 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리고 다른 소수자들이 노동을 할 때 좀 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이 든 게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한 발제에서도 살짝 얘기했던 느낌이 드는데 그 환엽이 얘기했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게 노동조합을 가지고 이제 크루 유니온이라던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러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이게 노동을 싫어하고 막 보수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노동이라는 단어 혹은 노동운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이제 여기서 말한 10% 범주의 사람들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수자의 노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혹은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사회가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조금 이게 크루 유니온이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유니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게 이게 소수자의 친화적인 체험환경, 노동환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질문에 있죠. 저는 그냥 이게 저런 이제 그런 다른 외적인 요건을 제외하고 정말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자는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놀래라. 나 다른 걸 생각했거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회사에서 보는 그런 면접이라든지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전에 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질문이나 면접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노동에 대한 그런 능력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분별력을 해가지고 그런 좀 공평한 채용이 있어야 되지 이게 그런 외적인 요인에 따른 채용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소수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조건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고용주가 이제 임의대로 그런 조건들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것도 과연 국가에서 그거를 개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조건들은 이제 그거를 노동자에게 그거를 하지 말자는 좀 그런 게 개입을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거는 고용주가 원하는 인재상이란 게 있기 때문에 노동자상이라는 게. 그래도 그런 게 이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제도적인 면이나 시스템적인 면이나 그런 거를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 그 화면 속에 계시는 분들 생각 어떠세요?
아무튼, 그니까, 근데 그 말 듣고 생각난 게, 실제로도 지금 법에서는 사실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에서 이제 성이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나 등등등 이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해서 고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차별을 가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지속은 되고 있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공 부분이나 이제 대기업에서 뭐 블라인드 채용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뭐 갑자기 나온 정책 같지만 사실 법률상 토대는 다 존재를 하는 건데, 이게 물론 이제 기성이 말했던 것처럼 사실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대체 어디까지 블라인드 해야 되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직무랑 연관없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주민등록번호가 1번인지 2번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은 고용에 있어서 성별이나 아니면 뭐 장애, 문화, 뭐 기타 등등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이제 고용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제 헌법 자체가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현실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용주가 일종의 재량 범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진 어떤 동요하는 이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그런 고용주가 일정 부분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재량권의 발휘가 차별의 영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인 것이고, 하지만 현실은 그와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슬슬 마무리 지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희가 살짝 초반에 실수로 늦게 시작을 해서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회자인 제가 쓴 글이 결론을 대신하여 파트를 읽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책 2권을 제가 예시로 들어놨는데,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지영이 읽어주시죠. 지영 없나요? 지영이 없습니다. 네. 그 15세기 말 이거 부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맞아요. 그러나 15세기 말이 되면 반혁명이 사회적 정치적 삶의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정치 당국들이 가장 젊고 반항적인 남성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성관계를 허용하는 악랄한 성정책을 통해 그들을 포섭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계급 적대가 프롤레타리아 여성에 대한 적대로 바뀌게 되었다. 자크 로시오가 중세 매춘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지방 당국들은 피해자가 하층민 여성인 경우에는 강간을 사실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네, 이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기성이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성인 남성이 아내를 가질 수 있고 가족을 꾸릴 수 있으며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는 조건을 만들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와 자연에게 죄를 범하는 희생자가 되고 성과 인간의 살을 거래하면서 오염되는 불쌍한 피조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라. 아내와 어머니는 가족과 가족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라. 남성이 중대한 공무와 가족을 위한 의무를 대표한다면 아내와 어머니는 가정생활의 안락함과 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사회적 예절을 순화시키고 인간이 좀 더 품위 있고 고상한 수준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동에 관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만큼 병렬적이지만 다양한 논의를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풍성한 뺐어요. 여러분은 쟁점들을 다루면서 정리가 조금 되셨나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다른 논의를 하나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위에 제시된 책들은 모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른바 마녀사냥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흔히 광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마녀사냥은 보통 중세의 암흑시대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마녀사냥이 가장 많이 성행하였던 시기는 17세기에서 18세기, 중세라기보다는 근대에 많이 가까운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헌법들이 등장하고 자유주의와 합리적 이상의 전성기였던 이 시기 가장 많이 마녀사냥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비아 페데리치는 자신의 저서 캘리번과 마녀에서 이러한 마녀사냥이 사실상 여성 노동을 가정으로 축출하는 자본주의의 전초 작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중세 봉건제 말기에 들어서 봉건 체계가 위기에 처하면서 대규모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이 동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성 지배계급과 남성 노동자들이 동맹을 체결한 것입니다. 남성 노동자들에게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들이 지배계급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진정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 아동의 노동은 딱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고 대규모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은 비용까지 저렴했기 때문에 상인과 지주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집 밖으로 나와 일하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가사 노동을 제공할 돌봄 노동에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중세만 하더라도 대부분 노동이 농촌에서 이뤄지는 자급자족이었기 때문에 이는 해결될 수 있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자 이러한 돌봄 노동의 공백은 큰 삶의 질의 저하,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배계급은 가족을 돌볼 아내를 맞이할 권리를 노동자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퉁치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집 밖에 거대한 산업을 차지하던 여성들에게 아내의 미덕을 찬양하는 시와 소설이 발표되기 시작했고 점차 국가 또한 여성 노동을 하등시하는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남성은 공적 사무, 여성은 사적 사무에 종사한다는 이른바 빅토리아적 핵가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이에 저항하는 여성들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에게는 가혹한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자유로운 여성에 대한 경멸이 성적인 문란함, 오염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결국 마녀사냥이 대규모로 성행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마녀사냥의 결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전형인 핵가족, 그리고 임금노동,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품시장,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역사는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들과도 일정 부분 겹쳐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면 궁리할수록 우리는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들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인트로에서 저는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여러 쟁점들을 거쳐든 생각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보는 눈은 우리의 일, 결국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는 눈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형성해온 역사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형성되어 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좀 보태면 노동을 보는 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역사와 현재를 파악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일할 것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야 할 것인지 바라보는 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요. 미래의 노동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장의 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낸 표지 사진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이 사진 속에는 전염병을 몰고 온 중국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의가 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림 속에 배치되어 빨간색 아이폰을 보면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빨간색 아이폰 그리고 세계화가 준 충격은 단순히 전염병만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동을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해 왔는지 강명히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노동은 어떨까요? 라는 맥락으로 이 글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세미나 관련해서 굉장히 긴 발제인데도 여러분이 잘 참여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끝난 것 같고요. 각자 간단하게 이제 소감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말할까요? 온라인에서부터 얘기하죠. 새로 오신 분부터 하면 좀 부담이실까요? 맞죠?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조금 더 다른 학교원들도 더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늦게 와서 죄송하고 다른 발제자분들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참 그러게요. 앞으로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의 양태가 변화해가는 만큼이나 우리가 노동을 인식하고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도 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노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좀 더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저 소감을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소감에는 제발 사과 및 감사 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역시 준비를 잘 해오셔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상상하고 왔는데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도 좀 더 장기적인 세미나로 충분히 다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성이 말하도록 하죠. 굉장히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발제이기도 하고 첫 번째 발제 치고는 좀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나가셨네요. 계속하세요. 네,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마음도 있었는데 좀 더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좀 더 명료한 발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저번 세미나 때도 그랬지만 정말 다양한 생각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자리라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세미나가 있으면은 다음에 또 발제를 더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여러모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처음 발제 쓰신 여러분이 너무 성실하게 참가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지금 온라인 채팅방에서 새로 오신 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소감을 채팅으로 남기고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요. 예, 노동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향후 활동도 기대해 보겠다고 합니다. 기성이 그러면 먼저 발언을 했으니까 다음에 소감 말할 사람을 정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온라인에 아직 소감을 말씀 안 해주신 승은 씨한테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발제 글이었고 되게 수준 높은 글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내가 아직 노동자가 되려면 먼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남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막 반성하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번 되겠죠? 네, 그렇죠. 진짜 요즘엔 약간 사실 저번 학교도 됐던 것 같은데 학년 세미나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막 반성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머리가 굳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사는 것 같고 단순히 공부를 한다는 게 책을 읽는다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생각을 정립하고 어떤 가치관 같은 거를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 뭔가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식을 그 까먹고 읽는 거를 떠나서 어떤 자신의 그 뚜렷한 주관이나 어떤 열의 열정 이런 것들을 잃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경계하고 반성을 하고 좀 그런 의미에서의 공부를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정말 쉬지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네, 아주 재밌었고 새로운 분도 오셔가지고 어쨌든 좋았다고 하시니까 뭐 저번에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네, 이러도록